차가운 가을비가 훈련장을 적시고 있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진흙을 밟는 질척이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전장의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이한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소풍 왔어. 이 새끼야. 비명에 가까운 고함의 주인은 삼중대장 강태식 대위였다. 그의 이글거리는 시선은 로프벽 앞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 명의 여군, 이한나 이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는 빗물이 땀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나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경멸과 분노였다. 죄송하면 다야 네가 지금 우리 중대의 전체 훈련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알아. 다른 동기들 봐. 저 멀리 가고 있잖아.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아. 강 대위의 말대로. 다른 훈련병들은 이미 로프벽을 내넘어 다음 장애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독 한나만이 이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몇십 분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닦아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미끄러운 로프는 번번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갔다. 팔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끊어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김이병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훈련소 입소 첫날부터 강대위는 유독 이한나 이병에게만 가혹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저 한나의 체력이 다른 남군들에 비해 유독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강대위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표적이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동기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지만 김이병은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한나를 동정하는 기색을 보였다간 그 즉시 다음 표적이 될 것이 뻔했다. 강대위는 그런 인간이었다. 자신의 권력에 취해 약자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폭군. 야, 이한나 똑바로 못해. 내 애비가 군인이랍시고 딸내미 군대 보내놓고 지금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냐. 가문의 수치다. 수치. 강대위 옆에 찰싹 붙어있던 박 상사가 비웃으며 거들었다. 그는 강대위의 충실한 개였고 그의 악행을 부추기고 동조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역시 계집은 군대에 오는 게 아니었다니까. 저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질질 짝이나 하고. 한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저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로프를 잡았다. 피와 흙이 뒤섞인 손이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올렸다. 한 뼘, 또 한 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할 수 있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고 명예를 중시했던 아버지. 그분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병사 이한나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군에 입대한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의 처절한 노력은 강 대위의 비웃음 앞에 무너져 내렸다. 거의 절반쯤 올랐을 때 팔에 힘이 빠지면서 그녀의 몸이 다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으윽. 짧은 신음과 함께 한나는 차가운 진흙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강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군화발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꼴 좋다. 다른 병사들 훈련 끝날 때까지 넌 여기서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 언제까지 내옥이 불이나 한번 보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꺼지든가. 그 말을 끝으로 강대위는 다른 훈련병들을 감독하러 가버렸다. 박 상사 역시 경멸의 눈초리를 한번 던지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훈련장에는 쏟아지는 빗 속에 이한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멀리서 동기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녀를 힐끗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상처난 손을 파고들었다. 진흙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일어서서 거대한 로프벽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혹독했던 야외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빗소리는 멀어졌지만 그 자리를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채웠다. 병사들은 말없이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고 각자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알게 모르게 생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이한에게로 향했다. 한나는 자신의 침상에 걸터 앉아 상처투성이인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약통에서 소독약과 연고를 꺼내 서툰 솜씨로 상처에 바르고 있었다. 쓰라린 고통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을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훈련장에서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김이병이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세욱 둘러본 뒤 마치 큰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나에게 작은 소독밴드 하나를 내밀었다. 괜찮아. 이거라도 붙여. 김이병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적인 연민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다. 한나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에 김이병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아주 작은 온기는 남아있다는 사실이 한나에게는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쾅!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식 대위가 성난 황소처럼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생활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병사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섰다. 강 대위의 뒤에서는 박 상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라 들어왔다. 취업! 퉁명스러운 한마디를 던진 강 대위는 뒷짐을 진 채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의 매서운 눈초리가 관물대와 침상, 전투화 등을 훑을 때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불시 점검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점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 대위의 발걸음은 정확히 이한나의 관물대 앞에서 멈췄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관물대 윗부분을 세욱 훑었다. 그리고는 장갑 끝에 묻어난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보였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가장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한나 이병. 이게 뭔지 설명해봐. 죄송합니다. 한나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지만 강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죄송. 야, 내 눈에는 이게 그냥 먼지로 보여. 내 눈에는 내년에 나태하고 빠져 처먹은 정신 상태로 보인다. 네.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그는 고함을 지르며 한나의 관물대를 발로 찼다. 깔끔하게 개어 놓았던 옷가지들과 정돈된 물품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전원 연대 책임이다. 이한나 이병의 동기에 없는 행동으로 인해 오늘 저녁 점호 전까지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구보를 실시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 속에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었던 한나에게 비수처럼 꽂혀 탑겼다. 강 대위가 원했던 그림이 정확히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켜 제 발로 군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속셈이었다. 강 대위의 욕설과 인격 모독이 쏟아지는 동안 한나는 쏟아진 자신의 짐들을 내려다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감정이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진정한 군인은 고함 소리가 큰 자가 아니라 어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명예를 잃지 않는 자다. 그 가르침이 지금의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강대위는 한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군화발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을 이어갔다. 그러다 그의 발끝에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렸다. 탁! 액자는 힘없이 바닥을 굴렀다.
그것은 한나가 유일하게 부대로 가져온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한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늠름한 어깨가 살짝 보였다. 그 순간 한나의 내부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 위로 묻은 먼지를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강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의 빛이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한나는 침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다. 대위님, 제 개인적인 물건에는 손대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저항이나 반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생활관 전체를 압도했다. 늘 묵묵히 당하기만 하던 이한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김이병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박 상사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강태식 대위,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시작해 이내 굴욕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물들어갔다. 감히 일가의 이등병 따위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흠집을 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광기가 번뜩였다. 이한나의 그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한마디는 강태식 대위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를 넘어 자신의 절대 권력이 감히 도전을 받았다는 굴욕감으로 들끓었다. 그는 이 건방진 여군 이병을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거역할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 복수의 무대는 며칠 뒤에 열린 실탄 사격 훈련장이었다. 땅땅땅. 날카로운 총성이 주기적으로 고요한 산자락을 갈랐다. 화약 냄새가 훈련장 전체에 짙게 배어 있었고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표적지를 향해 신중하게 조준하고 있었다. 실탄 사격 훈련은 군기 중에 군기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이한나의 차례가 되자 강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나가 사격 자세를 잡자마자 경멸적인 목소리로 지적을 시작했다. 자세가 그게 뭐냐? 어깨에 힘 빼고. 호흡 조절해. 그러니 표적지에 총알이 제대로 박힐 리가 있나. 사실 그녀의 자세는 훈련 교범에 나오는 완벽한 FM 자세였다. 하지만 강대위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트집거리일 뿐이었다. 그는 한나의 등과 팔을 거칠게 짚어대며 일부러 불안정한 자세를 만들도록 강요했다. 실전에서는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시간 주는 줄 알아 좀 더 몸을 낮추고 신속하게 격발해 여자 손이라 총의 반동도 못 이겨서 벌벌 떠는군.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몇몇 병사들이 불안한 눈으로 사격 통제관을 쳐다보았지만 통제관 역시 강 대위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안정한 자세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한나는 간신히 격발을 마쳤다. 총알 몇 발은 표적지를 벗어났고 그 결과는 즉시 강 대위의 좋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것 봐라, 세금으로 만든 총알을 허공에다 날리는구나. 넌 군인이 아니라 세금 도둑이야. 이한나. 그의 의도적인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나가 격발하는 순간 바로 옆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일부러 발을 구르는 등 안전수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한 발의 총알이 아슬아슬하게 표적지 옆 흙더미에 박히자 김이병을 포함한 다른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위협이자 살인미수와 다름없었다. 사격 훈련이 끝난 후 강대위는 모든 병사들을 생활관으로 돌려보냈지만 유독 한나만은 그 자리에 남으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사격장에는 강대위와 한나, 단둘만이 남았다. 강대위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까 생활관에서 아주 대단한 영웅, 납셨더군. 일가의 이등병 주제에 감히 대위한테 대들어. 그는 천천히 한내게 다가오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내까짓게 뭘 믿고 그렇게 기어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내일 당장 불명의 저녁이야. 알아들어?
군 생활을 아주 개만도 못하게 끝내게 해줄 수도 있다고. 뒤에 누가 있냐, 누가 너 같은 걸 봐준다고 이따위로 행동해. 그의 눈은 네가 가진 패를 전부 내놓으라는 듯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한나가 허세를 부리고 있으며 조금만 더 압박하면 금방이라도 무릎 꿇고 빌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나 군 생활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방금 전 사격장에서 벌어졌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강 대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분노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대위님의 행동은 부대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뭐? 강 대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격.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지휘관의 자격을 논해. 내 애비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군. 그래. 좋다. 내 애비가 뭐 하는 놈인데. 그렇게 유세냐?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냐? 그의 목소리는 다시 조롱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 순간 한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요한 눈으로 강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동참모의장이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강대위는 그 말을 이해하기라도 하려는 듯 잠시 눈을 깜빡였다.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군서열 1위, 별 4개의 살아있는 전설. 뭐라고? 그가 간신히 되물었다. 제 아버지는 현 합동참모의장 이진표 대장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식 대위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가장 경멸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하하하하. 그는 허리가 끊어져라 웃어댔다.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배를 잡고 웃었다. 텅 빈 사격장에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한참을 웃던 그는 손가락으로 한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애비가. 합참의장. 야, 웃기지 마. 이 미친년아 이제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래?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장 군복 벗는다. 이 거짓말쟁이 년아. 그는 한나의 말을 역대급 허풍이자 정신 나간 망상으로 치부해버렸다. 그의 눈에 비친 이한나는 이제 그저 규율을 어기는 문제아를 넘어 구제 불능의 망상증 환자일 뿐이었다. 두고 봐. 내가 내 그 망상병을 어떻게 고쳐주는지. 아기에 찬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강 대위는 분노에 차 훈련장을 떠났다. 홀로 남은 한나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의 비밀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가장 끔찍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이한나가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날 이후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말은 부대 내에서 최악의 형태로 왜곡되어 퍼져나갔다. 이한나 이병이 군 생활이 힘들어 정신이 나가 허언증에 걸렸다. 이것이 공식적인 소문이 되었다. 강태식 대위는 이 소문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다. 그는 이제 한나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녀의 망상병을 치료한다는 해괴한 명목 아래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가했다. 이한나 이병, 네가 합참의장 딸이라며. 그럼 이 정도 훈련은 밥 먹기보다 쉬워야 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해지는 조롱은 일상이 되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가장 맛없는 반찬만 골라주거나 청소 시간에는 혼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도맡게 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도 트집을 잡아 완전 군장을 시킨 채 생활관 복도에 세워두기 일쑤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한때 그녀에게 작은 동정심을 보였던 김이병마저 이제는 그녀를 슬슬 피했다. 그는 한나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에 하나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과 그녀를 가까이 했다가 자신에게 불어닥칠 후폭풍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비겁한 침묵을 택했다. 생활관 내에서 이한나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병사들에게 짧은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가족이나 연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병사들은 저마다 공중전화 붓으로 달려갔지만 한나는 그저 침상에 앉아 몰차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신의 나약한 목소리를 듣고 걱정하실까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중대 행정병이 생활관으로 들어와 한나를 불렀다. 이한나 이병, 아버님께 전화 왔는데 순간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내게로 쏠렸다. 한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일어나 행정반으로 향했다. 차가운 수화기를 드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아버지,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낳고 근엄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딸, 잘 지내느냐? 네, 그럼요. 아주 잘 지냅니다. 한나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훈련은 할 만하고 밥은 잘 먹고, 물론이죠. 훈련은 힘들지만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동기들도 다들 좋고요. 밥도 아주 맛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동기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 할 시련이었다. 짧은 통화는 금방 끝났다. 아버지는 그저 평소처럼 그녀의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들려온 사랑한다. 딸이라는 한마디에 한나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눈물샘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수화기를 내려놓은 한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기 전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훔쳤다. 그녀가 허락한 유일한 약함의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합참의장 이진표 대장은 방금 전 딸과의 통화를 마친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위엄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각종 작전 지도와 대통령 부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앳된 얼굴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몰차 응시했다. 사진 속 한나는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분명 밝았지만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밝았다. 30년 가까이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사람의 기색을 읽는 데는 도 같은 그였다. 하물며 평생을 봐온 제 딸의 목소리 하나 분간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의 직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칼같이 각 잡힌 제복을 입은 젊은 부관이 집무실로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부르셨습니까? 의장님, 내일 정기부대 시찰 일정을 가져오게. 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신속하게 가져온 태블릿 PC의 일정표를 확인하던 이진표 대장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한나의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다른 부대였다. 내일 오전에 예정된 7군단 방문 이후 일정을 조금 변경해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오후에 여기 7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불시 방문을 추가하지 부대 전투 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군. 대대장급 이하로는 절대 미리 연락하지 말게. 말 그대로 불시 방문이어야 하네. 부관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군인답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부관이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다시 혼자 남은 이진표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야경보다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이제 막 한나의 부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17사단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는 지루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식 대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한나를 모두의 앞에 세워놓고 본보기로 삼는 중이었다. 그의 가학적인 취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합참의장 따님 이리 와보시지.
강대위는 비꼬는 말투로 한나를 연병장 중앙으로 불러냈다. 중대원 전체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 있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니 너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좋아. 오늘 네가 중대 전체를 대표해서 시범을 보인다. 저기 깃대 보이지? 내가 돌아 할 때까지 왕복 달리기다. 실시.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얼차려, 즉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한나는 입술을 깨물고 지시받은 대로 깃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지만 강대위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의 고통을 감상했다. 더 빨리 합참의장 딸이 그 정도 체력으로 어딜 써먹겠나. 바로 그때였다. 윙!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 중이던 모든 병사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보가 아니었다. 장성급 지휘관, 그것도 아주 높은 계급의 인물이 부대를 방문했음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대위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그 어떤 고위급 장교의 방문도 예정에 없었다.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부대 정문 쪽에서부터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위풍당당한 헌병 사이드카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연병장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의 깃대에는 4개의 별이 그려진 대장기가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별 4개, 대장.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사고가 순간 정지했다. 헉! 대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시각. 본부 건물에서 뛰쳐나온 대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전에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런 시골의 신병교육대대에 그것도 예고도 없이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 총장급의 사성장군이 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대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왜 어째서 하필이면 지금?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중대원들을 정렬시키려 했다. 뭐 하고 있어. 전원 차렷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숨이 차 헐떡이던 한나 역시 다른 병사들 틈에 섞여 뻣뻣하게 굳은 채 차렷 자세를 취했다. 마침내 차량 행렬이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모든 이들의 숨막히는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의장 전용 차량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인 전투화였다. 이어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각이 잡힌 전투복 바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내린 인물의 전신이 드러나는 순간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평범한 군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맥과도 같은 거대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양쪽 어깨에는 대한민국군의 정점을 상징하는 4개의 별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이진표 대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대대장은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질 듯한 얼굴로 달려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의장님, 어인일로. 하지만 이진표 대장은 그런 대대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을 훑고 지나갔다. 강태식 대위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중대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도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재수없는 불씨, 전투 준비태세 점검이기를 바랐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한나의 그 터무니없던 주장이 단 1%도 떠오르지 않았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공포에 찬 시선 끝에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섰다. 이진표 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이는 대대장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 보듯 지나쳤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연병장에 도열한 삼중대 병사들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향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를 중심으로 한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살아있는 전설, 전장을 지배하는 야전 사령관의 기세 앞에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증발해 버렸다. 병사들은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진표 대장의 매서운 눈빛이 첫 번째 줄에 선 병사부터 마지막 병사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훑기 시작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훑어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사멸구석,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다른 병사들 사이에 어떻게든 자신을 숨기려는 듯 써 있는 작은 체구의 여군, 이한나 이병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한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늘 그렇듯 무뚝뚝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찬 군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한나는 보았다. 그 강철가면 아래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균열을 자신의 지친 몰골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손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꿈틀하는 것을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이진표 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다음 목적지는 명확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강태식 대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자네가 삼중대장인가? 네. 넷. 그렇습니다. 충성? 강대위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다. 중대 훈련 상황을 보고하게 이진표 대장의 목소리는 빙하처럼 차가웠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사실만을 요구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보고 드립니다. 삼중대는 현재 오후 개인화기 숙달 훈련을 마친 후 부대 재정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강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리며 보고를 마쳤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유능하고 철두철미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이진표 대장은 그의 보고를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잠시 흐른 침묵은 강 대위의 심장을 디이 매츠케르 듯했다. 이윽고 이진표 대장이 턱짓으로 방금 전 자신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 이한나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기 저 병사. 강 대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한나 이병. 저 병사에 대한 자네의 평가는 어떤가? 강 대위는 순간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시험대였다. 합참의장이 직접 일개 이등병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지휘관으로서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그는 어리석게도 착각했다. 그는 허언증에 걸린 문제병사를 자신이 얼마나 엄격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지도 모른 채 최대한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인생 최대의 그리고 마지막이 될 치명적인 실수였다. 보고 드립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한나 이병은 입소 초기부터 부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심병사입니다. 기초 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동기들의 훈련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군기가 심각하게 해이합니다. 특히 강대위는 잠시 말을 끊고 비장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훈련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현재 특별관리 및 지도 중입니다. 그의 보고가 끝나자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납덩이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대위는 자신이 아주 완벽한 보고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진표 대장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강대위를 뚫어질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태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식 대위의 완벽한 보고가 끝난 뒤 찾아온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 직전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이진표 대장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장낼 보고를 마친 지휘관을 그저 묵묵히, 그러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대위의 얼굴에 떠올랐던 자신감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뭐가 잘못됐나? 내 보고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그때 이진표 대장이 움직였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강 대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 지독한 무시. 그것은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에 선 수많은 병사들을 가로질러 똑바로 걸어갔다. 대한민국 군서열 1위, 4개의 별을 단 대장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곳은 삼열구석,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모습을 한 일개의 이등병, 이한나의 앞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이진표 대장은 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얼굴과 상처투성이인 손, 흙으로 더러워진 전투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강철 같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보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슬픔과 분노의 파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중대장 앞에서 보고를 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연병장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야! 계급도, 이병이라는 호칭도 아니었다. 그저 딸의 이름이었다. 그 한마디에 강 대위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굳어졌다. 강 대위가 말한 것이 사실이더냐? 이한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굳게 입술을 다문 채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금방이라도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것만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진표 대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군 최고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 더럽혀진 것을 목격한 한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경악으로 지켜보는 수백 명의 눈앞에서 딸의 흙먼지에 묻은 뺨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친밀하고 부성에 가득한 행동. 그것은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파괴적인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집에 가자, 딸아. 그 한마디는 더 이상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병장 전체를 날려버리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딸, 누군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강태식 대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딸이라고 합참의장이 저 계집애를 딸이라고 그의 눈동자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한나가 했던 그 허황된 거짓말. 네 애비가 합참의장 웃기지 마 라고 자신이 비웃었던 그 말. 그것이 지독하고 끔찍한 절대적인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풀썩 그의 몸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다. 그의 붕괴는 신호탄이었다. 옆에 서 있던 박 상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대대장은 등줄기로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느끼며 자신의 군 생활이 바로 이 순간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 그들은 처음에는 경악으로, 다음에는 불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전율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문제병사. 허언증 환자가 겪어야 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던 작은 여군을 향한 시선은 이제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희병은 자신의 비겁함에 고개를 숙였다. 연병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직 한 남자의 처참한 붕괴와 한 아버지의 차가운 분노와 한 딸의 조용한 눈물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폭군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완전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폭풍 같은 혼돈 속에서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은 것은 이진표 대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강태식 대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심판이 끝난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진표 대장은 대신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리고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르던 부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얼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그 자체였다. 지금 즉시 헌병수사대와 합참감찰실에 연락하게. 네, 의장님. 부관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즉시 허리에 차한 무정이를 꺼내 들었다. 이 부대를 즉시 폐쇄해야 한다. 현 시간부로 내 허가 없이는 개미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다. 모든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명령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표 대장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닥에 쓰러진 강 대위와 사색이 된 박 상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삼중대의 지휘체계, 훈련 과정, 그리고 보고된 모든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즉시 시작한다.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관련된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색출해서 내 앞에 데려와. 그것은 명령이자 선고였다. 정의의 낫이 마침내 휘둘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부관의 무전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의 사이렌은 아까의 장엄한 비상 사이렌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잡으러 오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법 집행의 소리였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하얀색 지프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것은 수사관 완장을 찬 날카로운 눈매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강태식 대위와 덜덜 떨고 있는 박 상세계로 향했다. 강태식 대위, 박모 상사,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다. 강 대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그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는 옛 부하들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박 상사는 다리가 풀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공포 정치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사관들과 감찰관들은 즉시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대대장실은 임시합동조사본부로 바뀌었고 3중대 병사들은 한 명씩 차례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 대위의 폭정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던 병사들의 입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증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특히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김이병은 조사관 앞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로프 훈련에서의 가혹행위, 생활관에서의 인격 모독, 그리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날의 사격 훈련까지.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강 대위가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린 정황, 휴가나 외박을 미끼로 상납을 받은 비리, 그리고 이한나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병사들에게 가했던 수많은 폭언과 폭행들까지. 그의 범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조사관들은 특히 사격 훈련장에서의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나 직권남용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야. 합참의장 직계 가족에 대한 위해 시도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어. 한 조사관이 동료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태식 대위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의의 낯은 무자비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아주 정교하고 신속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부대를 뒤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차가운 정의의 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주 후, 엄숙한 분위기의 군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강태식의 모습은 더 이상 거만하고 위압적이던 대위의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휘장이 모두 제거된 초라한 죄수복 차림의 그는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공범인 박 상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합동조사단의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산을 이루었고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 병사들의 증언은 방청석을 경악과 분노로 물들였다. 군검사는 강태식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보고, 금품수수, 부하상해, 그리고 특수협박 및 살인미수 혐의까지. 그의 군 생활은 범죄로 점철된 역사 그 자체였다. 재판 내내 강태식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비겁한 변명은 압도적인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특히 이한나를 상대로 저질렀던 그의 악행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치를 떨었다. 마침내 운명의 선고일.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태식.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특히 피해자 이한나 이병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 모독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범죄에 해당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의 가장 큰 불명예인 파면과 동시에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징역 15년, 불명예 전역,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강태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한순간의 오만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그의 옆에 있던 박 상사 역시 가혹행위, 공모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5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심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부조리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그의 군 경력은 사실상 끝이 났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완벽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이한나는 합참 감찰실장의 호출을 받았다. 별 3개가 빛나는 중장이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네. 이병.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게. 자네의 용기 덕분에 우리 군에 아주 썩은 종양을 도려낼 수 있었어. 그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본론을 꺼냈다. 의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네. 자네가 더는 이런 험한 곳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지. 국방부나 합참본부 쪽으로 보직을 옮겨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네.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즉시 조치해 줄 수 있네. 그것은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파격적이고 달콤한 제안이었다. 끔찍했던 기억이 서린 이곳을 떠나 아버지에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한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장군님, 그 크신 배려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중장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저는 합참의장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이병 이한나입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동기들과 함께 남은 훈련을 모두 마치고 병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법정에서 내려진 그 어떤 판결보다도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힘으로 명예를 지키려는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 모습을 본 중장은 잠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의 뜻을 존중하지. 자네는 자네 아버지를 넘어설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될 걸세.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다. 오만했던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몰락했지만 굳건히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식 대위의 빈자리에는 원칙과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병사들을 소모품이 아닌 인격체로 대했으며 공포가 아닌 존중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연병장에는 더 이상 비명과 욕설 대신 힘찬 구령과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썩은 뿌리가 뽑히자 부대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하게 변해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한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 딸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동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동료, 이한나 이병일 뿐이었다. 한때 그녀가 절망했던 그 로프 벽 앞에서 다른 동기의 등을 밀어주고 사격장에서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동기들의 훈련을 도왔다. 동기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려운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김이병은 그녀의 가장 친한 전우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전우회를 쌓아갔고 과거의 어두운 기억은 서서히 그들의 건강한 군 생활 속에 옅어져 갔다. 이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험난했던 신병 훈련의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이 끝난 후 이한나는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서 아버지와 마주섰다. 이번에 찾아온 그는 대한민국 군서열 1위가 아닌 그저 딸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진표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의 어깨에 달린 이등병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4개의 별보다도 지금 딸의 어깨에 달린 하나의 작대기가 그의 눈에는 더없이 빛나고 소중해 보였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는 네가 그 모든 것을 그저 참아낸 딸이라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 모든 부당함과 고통을 이겨내고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너의 그 강인함이 자랑스럽다. 너는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를 네가 바로 이곳에서 지켜낸 것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칭찬에 한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녀는 이제 더 높고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강태식 대위의 처참한 최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계급이나 목소리의 크기 혹은 주먹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요? 정의가 승리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